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시간입니다. 자, 오늘 기본 강의 종강을 하게 되네요. 오늘은 교재 636쪽입니다. 부동산 거래 관련 실무법. 자, 그럼 지금서부터는 뭐 주임법, 상임법 이런 내용, 실명법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주임법, 상임법, 실명법 이게 완전히 민법과 겹치죠, 지금. 그래서 그 민법은 이론 소양 과목이기 때문에 판례 태도라든가 이런 내용을 깊이 있게 공부하십니다. 근데 우리 쪽은 실무 과목이니까 저는 법조문을 위주로 이제 틀을 잡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전 판례를 되도록이면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2차만 하신 분들은 반드시 판례를 교재에 있는 내용 한번 꼭 읽어주세요. 기억을 살려 놓으셔야 됩니다. 1차를 같이 하신 분은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2차만 하신 분들은 판례를 꼭 기억을 살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실명법은 쉬고요. 주임법, 상임법, 경매 요 정도 보고 이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교재 637속부터 시작이죠. 자,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임법인데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이 법이 탄생이 됐죠. 그래서 이 법은 1981년도에 제정 시행됩니다. 그래서 이 1981년도는 지금 우리 현대사에 있어갖고 격동기였죠. 1979년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1980년이었어요. 5월 18일 날 광주 민주화운동이 있었죠. 이렇게. 그리고 전두환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됩니다. 물론 이제 79년도 12월 12일 날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5월 18일 날 광주 민주화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럼 1981년도에 뭔 일이 있었어요? 1981년도 바로 주임법의 탄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 배경이 말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전두환이 유혈 사태를 일으켜서 이렇게 정권을 잡았죠. 쿠데타로. 그러면서 서민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고 싶었던 겁니다. 해서 아주 그 법제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그 법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었어요. 그래서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굉장한 기여를 하고 있는 법이 분명히 맞습니다. 임차인한테는 이렇게 좋은 법이 없는데 임대인한테는 이런 깡패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의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요즘 손님들이요 인터넷을 통해 다 알아보고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실무니까요. 법조문을 위주로 역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법은 지금 편면적 강행 규정성을 띠고 있죠. 이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서 임차인한테 불리한 것은 모두 효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교재 거기 의 부분에 써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불리한 것은 모두 효력이 없다.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 나갈 거니까요. 일단 교재로 이제 천천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법의 적용 범위예요. 적용 범위인데 이거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하나에 적용하고 있죠. 주택 임대차에 하나에 적용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쓰면 돼요. 주된 부분을 주거용으로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 주택이 등기가 돼 있던 등기가 안 돼 있던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건축허가를 받았던 안 받았던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무허가 주택일지라도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쓰게 되면 임차인은 전면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미등기 전세는 물권인 전세권과 대비해서 전세권의 설정 등기를 보면 물권인 전세권이 되는 거죠. 근데 실무적으로 등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채권적 전세라고 부르는데 이걸 미등기 전세라고도 해요. 그래서 미등기 전세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그러나 일시사용 주택임대차임이 명백합니다. 그럼 여기는 적용이 없죠. 일시사용 주택임대차는 대표적으로 민박이나 콘도가 있습니다. 여기는 적용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법이니까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법인이잖아요. 그럼 적용이 없어요. 원칙적으로. 다만 적용되는 예외인 법인이 있다는 걸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토지택공사, LH공사죠. 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그리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이 세 개의 법인은 임차인으로서 보호가 돼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서 이제 그런 거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LH공사가 주택을 임차해갖고 우리 서민들한테 다시 세를 놓고 있죠. 그러면 이 LH공사는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을 지방공사가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공사도 보호를 받고요. 중소기업 기본법을 보면요.
중소기업의 범위가 업종별로 직원 수, 매출액 이거에 따라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중소기업이 주택을 임차해가지고 그 소속 직원들이 이제 들어갔다. 그러면 소속 직원들의 주거용으로 중소기업 임차하면 중소기업은 보호를 받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적용되는 법이 있다는 거 꼭 이해를 해 두시고요. 이게. 그리고 임차인이 외국인이었잖아요. 당연히 외국인도 보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적용 범위, 우린 실무니까 이런 내용들 충분히 이해를 꼭 해두시고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항력으로 가죠. 이제 교재 대항력. 자, 그래서 638쪽으로 들어왔죠, 지금. 그럼 이 대항력에 대한 부분은 원래 임차권이 채권인 점을 감안하면 임대차의 효력을 임대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을 이 주택의 양수인 제3자한테도 확장시킨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대항력이에요. 그러면 임대차 효력을 그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물권에 특이한 효력으로 보이는데 이걸 임차인에게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이게 바로 대항력이다. 그래서 원래 법 원칙에는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 이러한 원칙이 있거든요. 근데 이 룰을 깨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대항력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얘기 아닙니까? 임차주택이에요. 이 주택을 갑이 사가지고 내가 살 테니까 너 임차인 나가라. 그러면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거를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야? 계약기간 남았으니까 나 계약기간 끝나서 이사 갈래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원래는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리기 때문에 요 갑이 이 주택을 매수해가지고 내가 살 테니까 너 나가라. 그럼 나가야 돼요. 그럼 그 피해는 이제 원 임대인한테 청구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룰을 깨버린 게 바로 대항력이다. 임대차의 효력을 이 주택의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을 갖추는데 이 대항 요건이 바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도와 주민록을 하게 되면 대항 요건을 갖춘 거고 대항력을 취득하는데 그건 다음 날서부터 취득합니다. 그럼 주택의 인도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 주택의 입주를 했다는 얘기고 주민록은 전입신고한 때 있는 것으로 본다 이랬어요. 이거. 그래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록 전입을 하게 되면 대항력을 취득하는데 이거는 언제서부터? 다음 날서부터 취득한다. 이 다음 날을 우리 대법원은 0시로 해석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 2월 22일 날 입주와 주민록 전입을 했다. 그럼 임차인은 2월 23일 0시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 주택의 양수인은 이제 임대인의 지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바로 대항력이다. 그러면 이 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게 주민등록이 공시하고 있는 거죠. 그럼 주민록은 주택의 현황과 정확하게 일치돼야 돼요. 그래서 이 주민록 관련 사례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교재에 이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2차만 하신 분들은 꼭 기억을 살려주시는데 우리 쪽에서 자주 물어봤던 내용 있잖아요. 이걸 이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주민록 관련해서요. 다세대 주택이 있고 다가구 주택이 있죠. 이게 둘 중에 뭐가 공동주택이에요? 다세대가 공동이죠. 그러니까 다세대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집원까지만 전입신고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다세대는 전입을 해줘야지만 적법한 주민록이 됩니다. 근데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죠. 그러니까 편의상 부여된 호수까지 전입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집원까지만 전입을 해도 유효한 주민록이라는 게 우리 대법원의 태도예요. 그래서 고맙게도 이 부분 아주 잘 묻고 있거든요. 그리고 임차인 본인이 전입을 하지 않고 배우자나 자녀만 전입을 했어요. 그래도 적법 주민록으로 인정을 했죠. 이거는. 그래서 이 정도 사례 가볍게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 임차권은요. 임차주택에 대한 만약에 경매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경매가 되면 경락으로 일단 소멸해요. 그래서 경매가 되면 임차권은 경락으로 일단 소멸을 하게 되는데 다만 보증금 전액이 변제되지 않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 있죠.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대항력이 있다면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대항력이 있다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대항력에 대한 내용을 다 살펴봤어요. 대항력에 대한 내용을 다 살펴봤고 이제 그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있지 않습니까? 640쪽 맨 밑에 동그라미 4번에 있죠? 4번에. 그래서 이 정도 이해만 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보증금 회수에 관한 문제를 봅니다. 보증금 회수. 이 보증금 회수에 관한 문제는 우선 변제권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우선 변제권은 원래 담보물권의 특이한 효력이에요. 근데 등기도 없이 우리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권을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권적 효력을 인정했죠. 이게.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담보물권의 특이한 효력으로서 개념은 그거 아닙니까? 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압류부동산 공매가 있죠. 이 경우에 임차인이 자기보다 뒤로 오는 권리자, 이걸 뭐라 합니까?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의 우선하에 변제받을 권리, 이것이 바로 우선 변제권이다. 그래서 자기보다 뒤로 오는 권리자보다 먼저 이제 배당금을 수령해 갈 권리죠. 이게 바로 이제 우선 변제권입니다. 그럼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요, 대항력이 있어야 돼요. 대항력이 있어야 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라는 걸 찍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 확정일자라는 것은 우리가 날짜가 찍힌 도장 하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 다닐 때 이 확정일자가 상당히 좀 어려웠었는데, 어쨌든 알고 봤더니 남자가 찍힌 도장 하나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임대차 계약서인데,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우리 동주민센터 가서 많이 봤죠. 그럼 동사무 찍어줄 때 이렇게 이제 빈 여백에 사각으로 찍어줍니다. 그럼 여기 보면 날짜가 들어가 있죠. 예를 들어서 2022년 뭐 3월 2일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년 번호가 들어가죠. 확정일자 부여번호가 가고 어디 동주민센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확정일자예요.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이 날짜에 이 계약이 있었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확정일자 찍는 곳은 공증인사무소도 있고요. 법원에 앞에 공증이 있죠. 여기서 찍어도 되고, 법원 등기과나 등기소에서 찍어도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찍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은 뭐 우리가 동사무소에 당연히 지금 찍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개공이 선행을 한 결과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개공이 동사무 찍어주게 하자 하고 정책 제안을 했다가 이게 받아들여갖고 지금 현재 여기서 찍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세 군데 아무 데나 가서 이렇게 찍으면 아주 좋은 효력이 발생하고요. 지금 동에서 찍어주는 데는 무료로 찍어주는 데도 많죠. 근데 이제 원래는 600원입니다. 600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확정일자다. 그러면요, 이제 요 3박자를 갖추는데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는데, 대항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항력이. 그래야지만 이제 우선변제권 역시 같이 발생합니다. 그럼 우리는 실무니까요, 날짜로 이걸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날짜로. 자, 그럼 날짜로 한번 연습해 볼까요? 날짜로. 그럼 예를 들어서 3월로 하죠. 뭐 3월 2일 날 임차인이 입주하고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럼 3월 2일에 이거 당일에 다 갖출 수 있죠. 입주, 주민등록 전입, 그다음 확정일자를 3월 2일에 다 받았어요. 그럼 임차인은 3박자를 갖췄으나 대항력이 아직 없죠. 그러니까 대항력 발생 시점에 임차인도 우선변제권을 같이 취득해요. 그러면 3월 3일 0시서부터 대항력을 취득하면서 우선변제권 역시 취득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주택에 저당권의 설정 등기가 3월 2일 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3월 2일 날 이렇게 이제 저당권이 들어왔다면 이때는 이 주택 경매로 넘어갔거든요. 우선변제권 누가 먼저예요? 당연히 저당권이 먼저죠. 이 저당권은 등기한 때로부터 우선변제권을 취득했죠. 그러니까 저당권이 당연히 먼저입니다. 근데 만약에 3월 3일에 이 주택에 저당권의 설정 등기가 들어온 거예요. 3월 3일에. 그럼 이때는 3월 3일에 들어왔으면 이 경우는 저당권 9시 넘어야 되죠. 근데 임차인은 0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해 버렸죠. 그러면 당연히 이때는 누가 먼저겠습니까? 임차인이 먼저죠. 이게. 자, 그런데 3월 2일 날 임차인이 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을 했어요. 전입을 했고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3월 5일 날 받았습니다.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3월 5일 날 받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날에 만약에 저당권의 설정 등기가 주택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 주택 경매로 넘어왔을 때 이때는 우선변제권 누가 먼저겠습니까? 이때는 동수이죠. 동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같을 때 된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요, 3월 2일 날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을 했어요. 그럼 이 임차인은 3월 3일 0시서부터 대항력을 취득했죠. 그럼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상태에서 확정일자 찍었잖아, 계약서에.
그럼 그날로부터 임차인 우선권이 취득해요. 그럼 저당권도 이날 들어왔으니까 이날로부터 우선권 취득했습니다. 이때는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채권액에 따라 안분 배당을 하게 됩니다. 채권액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이게 삼박제를 갖추되 대항력을 언제 취득했느냐, 바로 이 문제예요. 서로 저당권자는 나는 오전에 등기했고 확정일자는 오후에 받았대요. 증명해도 이건 동수의 배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이 안분 배당하는데, 그럼 이거 아니겠습니까? 안분 배당이 저당권자 채권금액 1억이었고 임차인의 채권금액, 보증금액도 1억이었다. 그럼 만약에 9천만 원을 배당한다면 4,500만 원씩 서로 나눠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수의 배당이에요. 이걸 뒤집어 보면 더 확실해져요. 예를 들어서 3월 2일 날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어요. 먼저 받고 계약서에 입주와 등록은 3월 5일 날 입주와 등록 전입을 했어요. 그럼 이 임차인은 아직 대항력을 취득 못했으니까 우선변입권도 취득 못해요. 그러니까 이 임차는 3월 6일 0시서부터 대항력 우선변입권을 취득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저당권이 이날 들어오면 당연히 먼저고요. 이 3월 6일 날 들어오면 당연히 임차인이 먼저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항력을 취득한 상태에서 확정일자 찍어버리면 그날로부터 임차는 우선변입권 취득했고 저당권도 이날 들어왔으니까 이날로부터 우선변입권 취득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날짜로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관계 있잖아요. 이 둘의 관계도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이것도. 그래서 오해하실까봐 이제 잠깐 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주택이에요. 주택인데 여기에 임대인이자 소유자가 갑이에요. 여기에 먼저 저당권이 들어왔거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들어온 거예요. 임차인 을이 들어왔는데 요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1년 6개월 남은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갑이 이 주택을 병에게 팔았어요. 매매를 했다. 그럼 매매를 취득한 요 병에게 임차인은 나 계약기간 1년 6개월 남았으니까 1년 6개월 지난 다음에 이사 갈 거거든.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선순위 저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항할 수 있느냐. 이거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력 본래의 모습을 나타내죠. 자, 생각을 해보면 주택이 매매로 넘어갔죠. 그럼 매매로 넘어간 경우는 이 저당권에는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영향이 없어요. 저당권은 물권이잖아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원래 이제 가볍게 이 물권이라는 점 있잖아요. 물권이라는 것은 물건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소유자가 누구냐는 큰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매로 넘어간 경우에는 이자는 물권이기 때문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즉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냥. 그죠? 그러니까 아무 영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저당권자가 피해를 안 입으니까 임차인의 대항력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때는 우선 변제권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즉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리는 원칙이 있다고 그랬죠. 이 룰을 그대로 깨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대항을 할 수 있게 돼요. 만약에 병이 내가 살 거니까 너 나가라. 그럼 원래 나가야 되거든요. 매매 임대차 깨뜨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주택을 이번에는 요 병이 지금 어떻게 취득하냐면 이걸 경매로 낙찰받았어. 경매. 그럼 경매로 이자가 낙찰받게 되면 경매 이유는 저당권이 소멸하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인정해버리면 이게 쉽게 낙찰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당 가치가 훼손될 거예요. 그럼 경매의 경우는 이자가 소멸하기 때문에 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때는 요 임차인은 병에게 대항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대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자기보다 먼저 오는 담보권이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무조건 낙찰자에게 대항 못합니다. 그죠?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선 변제권 행사에서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고 나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근데 임차인이 배당 요구했다가 보증금 예를 들어서 2억이었는데 전액 회수를 못했어요. 1억 5천 밖에 회수 못했습니다. 5천만 원 회수를 못한 거예요. 그럼 5천만 원 가지고 이 병에게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대항할 수 없죠. 대항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무조건 나가했다는 얘기예요. 나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5천만 원 회수 못한 거는 원 임대인 갑한테 하소연할 수밖에 없죠. 청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못 받겠죠. 경매에 넘어갔는데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매로 낙찰받은 자에게는 저당권이 있다면, 먼저 오는 저당권이 있다면 이건 대항할 수 없다. 우선 변제권에 문제만 납니다. 근데 만일에
요 임차인이 가장 먼저 왔잖아요. 여기 가장 먼저 오게 되면요, 요 임차인은 망고 땡이죠. 가장 먼저 오게 되면 이때 우리 판례는 그랬죠. 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든 매매로 넘어가든 상속이 되든 증여가 되든 아무 관계없이, 그러니까 경매로 넘어갔을지라도 임차인은 두 가지 권리 다 갖고 있다. 대항력을 주장하든 우선민의권을 주장하든 맘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임차인이 만약에 가장 먼저 왔는데 이 임차인이 이거 경매 넘어갔어요. 그래갖고 나 이 주택에 찝찝해 살기 싫다, 배당해줘 하고 배당 요구해버린 거예요. 배당 요구했는데 가장 먼저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전액을 회수 못하고, 예를 들어서 2억 중에 1억 5천만 원 회수한 거예요. 5천만 원 회수 못했다. 그럼 회수 못한 5천만 원 가지고 이번엔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고땡 맞잖아요. 가장 먼저 오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이게 이제 대항력과 우선권의 문제가 이건데, 실무적으로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축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신축 같은 경우는. 그럼 예를 들어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입주가 시작되잖아요. 그럼 아파트 단지에 내가 이제 분양을 받고 입주를 한다. 근데 내가 입주를 안 하고 세를 놓는다. 그러면 잔금을 치고 이제 임차인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양받으신 분이 잔금을 쳐야지만 이제 이전 등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 이제 이전 등기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뭐 통상적으로 단체 등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2달 정도? 그럼 만약에 입주 시기에 잔금을 소유자가 임대인이 치고 이제 임차인이 여기 들어간다. 그러면 임대인 앞으로 아직 이전 등기가 안 됐죠. 안 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가장 먼저 오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요 임대인은 지금 현재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서 분양을 받았는데 자기 앞으로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은행이 아직 저당 못 잡았죠. 왜? 임대인 앞으로 등기가 아직 안 됐으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때는 임차인이 먼저 들어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럼 은행에서 되게 싫어하죠. 먼저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꼭 각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갖고 확인서나 각서를 쓰는데 나중에 이제 임대인 앞으로 이전 등기 되면서 저당을 잡을 때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번 뺀다. 이 각서를 꼭 써요. 안 빼주면 아주 머리 아파지죠. 그래갖고 결국은 이제 이 각서를 쓰고 임차인이 먼저 입주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먼저 입주하고 나중에 이제 한번 주민등록을 잠깐 뺐다가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 뒤로 민다는 얘기죠. 순위를. 그래서 신축은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날짜로 정확하게 이해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거 경매 넘어갔을 때 우리 교재 순서에 따라서 배당금을 수령한다. 그럼 이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우선매입권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배당금을 수령할 때는 주택을 인도해야 됩니다. 주택을 인도해야 되지만 이제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배당금을 수령했는데 인도 안 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당금을 수령할 때는 인도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자, 그럼 여기까지 우선 변제권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럼 우선 변제권에 관한 내용까지 다 봤고요.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볼까요? 그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이란 말이 나와 있죠. 교재. 그래서 그 642쪽에 11번에 있네요, 이 내용이. 자, 그래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이거는 그 표준계약서가 지금 현재 있는데요. 그 우리 법이라는 것은요, 담당 장관이 있거든요. 법에는 우리 공인인사법은 담당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러니까 우리 공인인사법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령이라는 거예요. 담당 장관이 국토부이기 때문에. 근데 주임법, 상임법 있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것은 담당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에요. 법무부 장관. 그래서 말이에요, 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있죠.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정합니다.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에 정해요, 표준계약서를.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여 표준계약서가 현재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지는데 이 표준계약서 서식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정한 이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표준계약서 우선적 사용 의무가 있는 게 이게 유일해요. 유일합니다.
우리 과목에서 표준계약서가 몇 번 나오죠. 나오는데 표준계약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의무가 있는 게 바로 이거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예요. 다만 당사자가 요 표준계약서를 안 쓰기로 합의한 경우는 사용할 의무가 없죠. 이게 그래서 실무적으로 안 쓰고 있는 거죠. 일단 그래서 표준계약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의무가 있다는 거, 이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표준계약서까지 봤고요. 이제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 면제란 말 나와 있죠. 그 643쪽인데 이게 다름 아닌 최우선 면제권이에요. 이게 그래서 최우선 면제인데, 이 최우선 면제는 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가장 먼저 임차인이 배당을 받아갈 권리죠. 이게 최우선 면제예요. 근데 이게 주임법, 상임법 있잖아요. 어디를 뒤져봐도요 최우선 변제란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에서도 최우선 변제란 말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 주임법, 상임법을 보면요 최우선 변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택이 경매나 압류부동산 공매로 넘어갔을 때, 압류부동산 공매, 그래서 경매나 압류부동산 공매 시에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이죠.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가 최우선 면제라고 안 쓰고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최우선 면제 명심하세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그러니까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고 나오면 이게 최우선 면제예요. 이해됐습니까? 우선 변제권은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의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이게 우선 변제권이에요. 그래서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고 나오면 이건 최우선 면제다. 그럼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요, 이거는 경매 개시결정, 주택에 대한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경매 등기 전까지 입주와 중도하라는 얘기죠. 그래야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생각해 보세요. 경매 등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에게 최우선 면제를 인정하면 임대인이 허위의 임차인들을 만들 수 있죠. 최우선 면제 임차인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채권자들한테 피해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매 등기 전까지 입주와 등록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고, 보증금액이 일정 금액을 지역별로 넘기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을 이른바 뭐라고 하냐면 소액 보증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최우선 면제라는 것은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임을 이해할 수 있죠. 소액 임차인. 그래서 경매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고, 이것을 지역별로 보증금액이 소액 보증금이어야 된다. 그래야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최우선 면제 요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있잖아요. 확정일자는 우선 면제권의 요건일 뿐이에요. 대항력의 요건도 아니고 최우선 면제 요건도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지역별 소액보증금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2021년도 5월 11일부터 이렇게 이제 증액됐는데, 서울특별시죠. 서울 소재 주택이라면 보증금액 임차인이 1억 5천만 원 이하야 돼요. 이 얘기는 만약에 서울 소재 주택임대차인데 임차인의 보증금이 1억 5천을 넘어섰잖아요. 아예 최우선 면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1억 5천만 원 이하라면 이 임차인은 5천만 원까지 경매 시에 최우선 면제가 됩니다. 또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 권역이에요. 자, 그럼 이제 과밀억제 권역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있는 얘기죠. 그래서 수도권 지역은 세 군데 권역으로 나눠놨어요. 수도권이 문제는 아시죠?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얘기합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수도권인데, 그럼 수도권은 세 개의 권역으로 어떻게 나눴냐면 과밀억제 권역이 있고 성장관리 권역이 있고요, 자연보존 권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군데 권역으로 수도권 지역을 나눴죠. 나눠가지고 이제 규제를 달리하고 있는데, 일단은 요 과밀억제 권역은 서울특별시는 전체가 과밀이에요. 그다음에 인천광역시도 원칙적으로 다 과밀입니다. 인천광역시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시 중에 일부가 이제 과밀로 묶여 있죠. 그래서 이른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도시죠. 대도시. 뭐 성남시, 수원시, 뭐 안양시 이런 데들, 대도시 이런 데들이 바로 이제 과밀억제권이에요. 물론 이제 안산은 아닙니다. 안산은 아니고요. 그밖에 뭐 과천, 의왕, 의정부 뭐 이런 데들 전부 다 과밀억제 권역으로 묶여 있죠. 이게
그러면 서울을 제외한 과밀 억제 권역이에요. 여기는 보증금액이 1억 3천만 원 이하 됩니다. 그럼 1억 3천 원 이하라면 4,300까지는 최우선 문제 줘요. 그 다음에 광역시잖아요. 광역시는 7천만 원 이하라면 2,300까지는 최우선 문제 줍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중 일정액 최소한의 보장을 하겠다는 얘기죠. 가장 먼저 배당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 광역시에 인천광역시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인천광역시는 과밀 억제 권역으로. 그 다음에 광역시 군지역들 있죠. 군지역들은 기타 지역으로 내려가요 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광역시,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과밀 억제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를 제외하고 이제 군지역을 제외하는데 여기는 7천만 원 이하라면 2,300까지 해주고요. 기타 지역은 6천만 원 이하라면 2천만 원까지는 해줍니다. 이렇게 되는데 인천광역시는 세 군데로 묶이는 거예요. 세 군데로 나눠져요. 과밀 억제 권역에 해당하는 그 지역이 있고 인천광역시. 그다음에 강화군, 옹진군 있죠. 기타 지역으로 내려가죠. 그 밖에 뭐 청라나 송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인천 그 청라나 송도는 국제 자유구역이죠. 그러니까 국제 경제 자유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경제 자유구역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광역시를 적용해요. 또 거기는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참고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거는 최우선 변제해 주는 금액은 낙찰 대금의 2분의 1 범위까지만 인정해 줍니다. 낙찰 대금의 2분의 1 범위예요. 이것도 선순위 저당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죠. 2분의 1 제한한다는 거. 그럼 이걸 잠깐 부연 설명하면 이해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이게 다가구 주택이었어요. 서울 소재 다가구 주택. 그럼 다가구 주택은 단독 주택이죠. 여기에 10세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10세대가 있는데 먼저 저당이 들어왔어요. 저당권이 들어왔습니다. 이 저당권자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저당권자 채권금액이 1억이었어요. 그 다음에 임차인 들어왔는데 요 임차인이 그 다음부터 11번째까지 모두 들어왔는데 보증금액이 모두 1억 5천이었어요. 모두. 그래갖고 이게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이게 낙찰이 되기를 경매로 넘어가갖고 1억 8천에 낙찰됐다고 가정해봐요. 1억 8천에. 그럼 생각해보면요. 임차인들 지금 1억 5천이잖아요. 그러면 서울 소재 주택이니까 소액 임차인이 된 거죠. 그럼 최우선 문제가 지금 5천만 원까지는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들 10명한테 5천만 원씩 다 지급해보면 이것만 해도 5억이죠 지금? 그럼 배당할 금액이 지금 1억 8천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낙찰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결국 임차인들 다 못 받고 나아가 저당권자는 가장 먼저 잡아놓은 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이런 부당함이 있게 돼요. 이게. 그래서 말이에요. 낙찰대금의 2분의 1이죠. 낙찰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변제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들에게. 그럼 9천만 원 가지고 임차인들한테 먼저 준다는 얘기죠. 그럼 얼마씩 받아갑니까? 임차인들이? 10명이니까. 9천만 원 10명이니까. 똑같이 나누는 거죠. 900만 원씩 다 가져가요. 900만 원씩. 그리고 900만 원씩 다 가져가고 이제 남은 금액 9천을 저당권자한테 배당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이해해 두셔야 돼요. 주택 낙찰 가액입니다. 주택 낙찰 가액, 대지가 낙찰가 포함인데 2분의 1 범위에서만 최우선 문제를 인정해 준다. 이 점을 이해해 두시고. 그럼 요 숫자를 암기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서울 정도만 기억해 두세요. 서울 정도만. 그래서 원래 최우선 문제 해주는 금액은요. 요거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제일 안 하는데 이 5천만 원이잖아. 1억 5천 중에 3분의 1이죠. 숫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억 5천이랑 5천만 원까지 해죠. 그럼 이 지역들 그러니까 과밀 억제 권역과 똑같이 적용하는 그 지역들은 세종시가 있고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가 여기가 있는데 이거 지역 암기해야 될까 안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시험에 김포는 어디 지역을 적용하는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요. 진짜 시험지 확 찢어버릴 일입니다. 이거. 그죠? 김포가 어디 붙어 있는지 저 아래쪽에 계신 분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그죠? 대충은 아시나? 나만 모르나? 그래서 어쨌든 이 지역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암기할 필요 없고요. 서울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해주세요. 이렇게. 자, 그럼 이게 이제 최우선 변제였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실무 얘기를 되도록이면 자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무 얘기 자꾸 하니까 헷갈린다. 막 이런 말씀들 하시갖고, 제가 실무 얘기를 되도록 자제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요거는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그래서 뭐, 헷갈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면 최우선 변제 요건에 확정일자는 최우선 변제 요건이 아니죠.
근데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를 보증금 전액을 받는 거 아니잖아요. 일부만 받는 거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소재 주택임대차로서 임차인이 보증금이 1억 5천이었어요. 그러면 경매 넘어갔을 때 5천까지만 최우선 면제고 1억은 최우선 면제 안 해주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최우선 변제 요건에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인일지라도 확정일자 찍어라고 유도해야죠. 맞습니까? 그럼 5천만 원 최우선 면제 해주고 못 받은 1억에 대해서는 우선 면제권 행사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찍어라고 유도해야죠. 이해되시죠? 안 헷갈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다음 또 한 가지 문제. 중개를 하는데 이 주택에 담보가 엄청 많이 잡혀 있다. 담보가 풀로 잡혀 있는 거예요. 담보가 뭐 시세가 6억인데 거의 5억 8천 정도가 잡혀 있는 거야. 그럼 이 주택은 절대 전세를 넣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전세 넣으면 안 돼요. 그럼 월세를 넣는데 월세 넣을 때 보증금을 얼마로 잡을까?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보증금을 얼마 잡을까? 이게 문제인데 이거는 말이에요. 보증금은 이 금액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받아야 되죠.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증금은 뭐 1년치 월세, 아니 뭐 10개월치 월세, 뭐 이런 식으로 보증금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이론일 뿐이에요. 이론일 뿐이고 실제로 이제 보증금을 잡을 때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잡아주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일단 이것도 이론일 뿐인데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잡아주는 게 맞아요. 이게. 그리고 담보 많이 잡힌 집 있죠. 이것도 한 가지. 그 담보 많이 잡힌 집을 만약에 중개를 하지 않습니까? 매매를. 그때는 잔금을 빨리 치르도록 해야 돼요. 빨리. 그 사이에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매매를 중개한다. 그럼 잔금 빨리 채버려야지. 그리고 빨리빨리 말소시켜야죠. 채권자가 들어오기 전에. 그죠? 근데 웬만하면 겁나서 좀 자제를 해야 되죠. 담보가 너무 많이 잡혀 있으면. 자, 그래서 이 정도 참고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최우선 변제였습니다. 자, 그럼 최우선 변제를 다 봤고요. 넘어가 볼까요? 임차권의 등기명령제. 교재 645쪽이죠, 이제. 요 임차권의 등기명령제는요. 지금 우리가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을 다 봤거든요. 어느 경우든 이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입주와 등록을 꼭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럼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그거 나가야 되는데 그럼 임차인은 오도 가도 못하는 시세가 돼요. 한번 이사를 해버리게 되면요. 이 좋은 효력을 다 잃거든요. 그래서 임차인의 자유로운 이사를 위해서 임차권 등기명령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이게. 해서 임차인이 이제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꼭 돼야 돼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는데 보증금을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면 임차인은 단독으로 임차주택 소지재 관할 법원에다가 임차권의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임차권의 등기명령을. 그러면요. 이게 늦어도 3주 정도면 등기명령서에 의해서 촉탁으로 임차권 등기가 돼버려요. 강제적으로. 이게. 그럼 이 등기의 효력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임차권 등기 효력. 그럼 이 임차권 등기가 강제로 되면 이 등기 자체는 등기한 때로부터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시켜요. 등기한 때로부터. 근데 이미 취득한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있었어요. 이미 취득한 게. 그럼 유지가 돼야 되죠, 그거는. 이건 이사를 가더라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게. 없었다면 등기한 때로부터 취득하게 되죠. 그래서 이사 가더라도 이 등기 자체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고요. 이제 임차권 등기해놓고 이사를 갔거든요. 집이 비었어요. 집이 비었습니다. 그럼 이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죠. 그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일지라도 최우선 변제는 인정하지 않아요. 최우선 변제권은. 그러나 우선 변제권은 인정하죠. 확정일자 찍어왔다면 우선 변제권 인정해요. 이게. 그럼 이게 그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주택인데 여기에 저당권이 가장 먼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이 임차인이 소액입니다.
그럼 저당권자의 신뢰를 생각해 보면 이럴 거 아닙니까? 저당권은 저당 잡으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가장 먼저 잡지만 저당을 설정하지만 만일에 나보다 뒤에 들어오는 임차인이 보증금액이 지역별로 1억 5천, 1억 3천, 7천, 6천이었다면 경매에서 나는 5천만 원, 뭐 4,300만 원, 2,300만 원, 2천만 원을 양보해야 된다. 이런 신뢰하고 있었죠. 그런데 요 임차인이 이제 소액 임차인이 들어왔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는 양보를 해야지. 그런 신뢰를 하고 있었는데 요 임차인이 나간다가니까 아주 좋아하겠는데 보증금 안 돌려주니까 요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이사를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임차인이 새로 들어왔는데 요 새로운 임차인이 또 소액이에요. 소액 임차인이 빈 자리에는 소액 임차인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죠. 그럼 이자에게 또 이 저당권자가 일정 금액을 양보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죠. 뒤통수 두 번은 인정한다 안 한다? 절대 인정 안 하죠. 그러니까 요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후에 들어온 임차인은 소액일지라도 최우선 변제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자가 확정일자 찍었거든요. 우선 면제권 인정해도 상관없죠. 우선 면제권은 저당권자 뒤로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주임법이 우리 임차인에게 강력한 물권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어느 경우든 이렇게 저당권과의 이해관계를 조정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일지라도 최우선 면제권은 없다. 그러나 우선 면제권은 인정해도 상관이 없다. 그럼 여기에는 비용이 들어가죠. 임차권 등기명 신청할 때, 임차권 등기할 때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죠. 임대인에게. 뭐 민법상 임대차의 등기는 이제 다음 순환 때 더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제였어요. 이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임차인의 자유로운 이사를 위해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좀 조금 쉬었다 할까요? 잠깐? 예,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